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대만에 대해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지도에서 보면 작은 섬일 뿐이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입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 각국의 정부, 군대, 그리고 대기업들이 즉시 주목합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왜 작은 섬 하나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들에게 큰 걱정을 안겨줄 수 있는 걸까요?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80여 년 전에 시작된 전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 바로 중국 내전입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같은 콘텐츠 제작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중국의 대부분 지역이 파괴되었습니다. 8년 넘게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국가의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945년 8월 일본이 미국에 항복했을 때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내부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갈등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두 집단이 모두 나라를 이끌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KMT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중국의 공식 정부였으며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 CCP였습니다. 이 두 집단은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습니다. 사실 일본이 오기 전부터 그들은 이미 중국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만 잠시 힘을 합쳤습니다. 그때는 공통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협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맞서 같은 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동안 두 진영 사이의 긴장은 계속해서 커져만 갔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후 오랫동안 답이 없던 질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중국을 이끌 것인가? 장제스의 국민당인가? 아니면 마오쩌둥의 공산당인가? 겉으로 보기에는 장제스 진영이 훨씬 유리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수백만 명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 많은 무기, 차량, 비행기, 군사 장비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들을 이기는 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공산당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국민당이 많은 대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공산당은 조용히 지방과 시골 마을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이 토지개혁과 사회변화에 대한 약속 때문에 그들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점점 농촌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한편 양측 모두가 차지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중국 북부의 만주 지역입니다. 전쟁 시기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산업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공장, 철도, 무기와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만주를 통제하는 사람이 다가오는 전쟁에서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장제스의 군대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소련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날들에 소련이 이 지역의 일본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곳을 가장 먼저 장악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곧 냉전에서 맞붙게 될 두 초강대국도 얽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미국과 소련입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점점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원측 모두 항복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중국 전체를 통제하길 원한다면 또 다른 전쟁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장제스 진영의 많은 관리들은 대도시를 장악하는 데 바빴습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조용히 지방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통제하는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더 많은 농민들이 그들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대열에 새로 합류하는 전투원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민당이 주요 도시들을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 중국 공산당은 그 도시들 사이의 지역에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이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전투도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1946년에는 만주가 치열한 전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을 통제하는 쪽이 전쟁 전체에서 큰 이점을 갖게 될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악화되는 상황을 다시 한번 막으려 했습니다. 조지 마셜 장군이 주도한 협상을 통해 새로운 휴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합의들처럼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양측 모두 각 휴전 기간을 다음 전투를 준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장제스 측에서는 그가 즉시 상대를 분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강해지기 전에 말이죠. 그에게 있어서는 공산주의 군대가 계속 확장되는 한 안정된 중국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휴전 때마다 중국 북동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그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소련군이 만주 일부 지역에서 철수하자 공산당은 신속하게 진입해 주요 도시들의 통제권을 차지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하얼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북중국 내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하지만 1946년 6월 장제스는 대화를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 CCP를 상대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내전에서 가장 큰 군사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 방향에서 국민당 KMT 군대가 동시에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들은 공산당 주력군을 포위 섬멸하려 했고 처음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많은 중국 공산당 부대가 후퇴해야 했습니다. 몇몇 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마을과 도시가 다시 국민당 정부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 주력 부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싸우는 대신 공산당은 불리할 때마다 자주 후퇴하곤 했습니다. 기회를 포착하면 그들은 갑자기 분산된 국민당 KMT 부대에 돌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전략입니다. 강한 적은 피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군의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적을 서서히 약화시켜 결국 힘을 잃게 만드는 것이죠. 이 때문에 국민당 KMT 많은 영토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1946년 후반까지 그들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CCP 주력 부대는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세력도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은 점점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시도도 더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양측을 하나로 통합하려는 그들의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1947년 초 마셜 장군은 결국 중국을 떠났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협상으로는 더 이상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장제스 진영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련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산시성,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작전 중심지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예난이 있어 공산주의 운동의 상징이자 소통 중심지였습니다. 수년 동안 많은 국민당 관리들에게 예난이 함락되면 마오의 전체 운동도 무너질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산당 지도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국민당 군대가 다가오자 마오쩌둥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도시를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에게는 한 도시보다 군대가 더 중요했습니다. 특정 지역을 지키는 것보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당이 예난을 점령했을 때 난징의 많은 관리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승리가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 뒤에는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시를 차지했지만 마오의 군대를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의 조직을 와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 확장되는 것도 막지 못했습니다. 국민당이 더 많은 영토를 장악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그들의 보급선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더 많은 병사들을 여러 곳에 분산 배치해야 했습니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계속해서 병력을 모집하고 훈련하며 군대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몇 달 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장제스가 빠르게 끝나길 기대했던 전투는 점점 지구력, 보급, 경제, 그리고 인내의 장기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전쟁에서는 항상 가장 많은 무기를 가진 군대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쪽이 승리합니다. 그렇긴 해도 전쟁의 이 시점에서 두 진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두 진영 모두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싶어 했습니다. 두 진영 모두 수백만 명의 지지자가 있었습니다. 두 진영 모두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장제수와 국민당에게 전쟁은 적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요 도시와 정부 중심지를 장악하면 전투가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많은 군대가 가지고 있던 일반적인 관점이었습니다. 도시를 장악하면 나라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 지지자들, 그리고 계속 싸울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어떤 지역에서 불리할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후퇴합니다. 그들은 후퇴를 패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더 큰 계획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군대를 구하기 위해 도시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당이 공산당을 여러 번 분쇄하려 해도 계속 실패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국민당 정부가 공격을 할 때마다 그들은 주요 거점에서 더 멀어집니다. 보급선이 더 길어집니다. 지켜야 할 도시도 더 많아집니다. 주둔지와 검문소에 묶여있는 병사들도 더 많아집니다. 지도상으로는 그들의 통제력이 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점령한 새로운 영토마다 부담이 더 커집니다. 마치 계속해서 땅을 사들이는 사람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곳을 지킬 충분한 인력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중국 공산당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의 협력과 조정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7년 말이 되자 그들의 군대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대포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전 몇 년보다 기관총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이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데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서서히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후퇴만 하던 진영이 이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예전에는 우세했던 진영이 이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방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1947년 중국 공산당 CCP는 대규모 반격작전을 연이어 전개했습니다. 국민당 KMT 내 전체 군대를 정면으로 상대하는 대신 그들은 주요 병력과 떨어진 도시와 부대를 선택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지원군이 오면 그들은 길목에서 매복해 있다가 공격했습니다. 이러한 일은 중국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당 지휘관들이 증원군을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출발하는 모든 호송대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국민당 군인들의 사기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복하거나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 전체가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적의 수를 줄이고 동시에 자신들의 군대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전 적군 병사들이 이제 중국 공산당 새로운 병사가 되었습니다. 국민당 KMT는 이전 무기가 그들의 옛 주인에게 맞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산당 군대의 기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주에서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양측이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던 곳입니다. 처음에는 국민당이 그곳의 대부분 중요한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십만 명의 군인과 미국에서 온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점점 포위당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농촌과 보급로에 대한 통제를 넓혀가면서 국민당의 주둔지들은 서로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그들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하나씩 그들의 통제력이 줄어들었습니다. 1948년에 이르자 만주를 둘러싼 대규모 전투가 곧 시작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지역의 운명만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로 중국 전체의 다음 진정한 지도자가 누가 될지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중국 내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 하나가 벌어질 것입니다. 아시아의 힘의 균형을 바꿀 일련의 전투가 벌어질 것이며 이는 공산당을 그들의 가장 큰 승리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전쟁이 격화될수록 고통받는 것은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새로운 군대가 점령하는 마을마다 법이 바뀌고 지도자가 바뀌며 때로는 누가 안전하고 누가 위험한지도 달라집니다.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지역에서 그들이 내세운 가장 큰 약속 중 하나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농민들에게 이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 제도 때문에 많은 가족들이 자기 소유가 아닌 땅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토지 임대료를 줄이고 부유한 지주의 땅을 분배하겠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농부들이 바로 공산주의를 진심으로 믿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유는 더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농사를 짓고 싶었고 자기 땅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받게 되면 예전 지주가 돌아와서 그 땅을 다시 빼앗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새로운 삶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개혁이 폭력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몇몇 지주들과 더 많은 부유한 농민들이 대중 앞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착취자라고 비난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살해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몇몇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내전 기간 동안 많은 민간인들이 정치적 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국민당 측에서는 고통의 양상이 달랐습니다. 국민당 정부가 장악한 지역에서는 경제가 붕괴되고 식량과 주요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많은 가정의 저축이 순식간에 거의 가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진 돈으로 내일은 훨씬 적은 것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초인플레이션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물가가 오를수록 사람들은 더 배고파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배고파질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도 더 떨어졌습니다. 일본이 점령했던 옛 지역들에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과 협력했다고 의심받는 민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지주들이 돌아와서 빚이나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 또한 음식, 옷, 보급품을 가져가기도 했는데 그들 자신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평범한 중국인들에게는 더 이상 안전한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오면 정치운동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국민당이 오면 부패, 기아, 강제적인 보급품 징발,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것은 총과 탱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중 큰 부분은 누가 더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당 지역의 위기가 심해질수록 중국 공산당의 선전이 더 쉽게 퍼졌습니다. 국민당 군대의 많은 병사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강제로 징집되어 싸웠지만 모두가 신뢰하지 않는 정부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싶어 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항복, 뒤가 새 군대 합류를 허락하자 많은 이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공산군의 기세는 강해졌고 단순히 전투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적군의 병사, 무기, 식량, 보급품까지도 차지했습니다. 1948년에 이르러 마오쩌둥의 군대는 더 이상 단순한 게릴라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조직적이었고 더 강력한 포병 전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대규모 작전에서도 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명확한 증거가 바로 화이아이 전역입니다. 이 작전의 목표는 수저우였는데 수저우는 매우 중요한 철도 중심지입니다. 수저우를 장악하면 중국 중부 지역의 병력과 보급품 이동을 대부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당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곳이었고 공산당에게는 반드시 빼앗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양측 모두 엄청난 수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국민당이 장갑차, 포병, 공중 지원으로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전쟁 내내 반복해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조직 간의 협력이 약했고 의사결정이 느렸으며 일부 지휘관들은 매복을 당할까 두려워 움직이기를 꺼렸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동일한 전략을 계속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별도의 부대로 포위하고 후퇴로를 차단하며 증원을 막은 다음 적을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지속적인 압박으로 소모시키는 방식입니다. 전투가 길어질수록 국민당 군인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식량이 부족하고 보급도 부족했으며 날씨도 추웠습니다. 먹을 것이 거의 없는 병사들도 있었습니다. 결국 후아이하이에서 국민당의 대다수 병력이 무너졌습니다. 이 패배로 장제스는 중국 본토를 지킬 희망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벌어지는 동안 북쪽에서는 공산군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베이징과 창진, 텐진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국민당의 방어선은 하나씩 무너졌습니다. 텐진은 치열한 시가전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이후로 국민당 정부는 준민당 정부의 진격을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1949년 1월
공산군이 베이징에 입성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었습니다. 단순히 한 도시를 점령한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국민당이 과소평가했던 옛적이 이제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 하나에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신호였습니다. 같은 달에 장제스는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완전히 권력을 내려놓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군대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이제 남쪽으로 후퇴해서 양쯔강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공산군이 연이은 전투로 지쳤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랜 휴식을 취하는 대신 그는 공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1949년 봄, 공산군은 양쯔강을 건넜습니다. 국민당의 많은 부대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대는 후퇴했고, 어떤 부대는 항복했으며, 또 어떤 부대는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후, 이전 국민정부의 수도였던 난징이 함락되었습니다. 이어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도시인 상하이가 함락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상하이가 국가 경제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본토에서 국민당의 남은 통제력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언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게 이것은 새로운 중국의 시작이었습니다. 국민당에게는 본토에서의 그들의 지배가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오쩌둥이 베이징, 난징, 상하이를 장악했지만 여전히 그가 통제하지 못한 곳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는 섬, 바로 타이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큰 긴장 국면이 시작되었고 그 긴장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가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1949년 말, 전쟁의 결과는 분명해졌습니다. 중국 본토의 거의 전역이 공산당의 통제하에 들어갔습니다. 도시들이 하나씩 함락되고 남아있던 국민당 군대도 하나씩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공산군이 점점 가까워지자 장제스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본토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남아있는 군대로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장제스는 남아서 붙잡히는 대신 후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1949년 12월, 장제스는 남아있는 정부 관료들과 수십만 명의 군인, 그리고 많은 난민들과 함께 타이완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섬이 바로 중화민국의 마지막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이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제스의 세력이 도착하기 전에도 타이완에는 이미 고유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1895년부터 이곳은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거의 50년 동안 한 세대의 타이완 사람들이 일본의 통치 아래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섬이 다시 중국의 통제하에 들어갔을 때 현지인들과 중국 본토에서 온 새로운 행정부 사이의 관계는 바로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타이완 사람들은 단지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곧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1947년 2월, 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이어진 일들은 타이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진압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은 나중에 2월 28일 사건 또는 228 사건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것은 타이완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49년 본토에서 온 난민들과 군인들이 도착하자 국민당은 빠르게 이 섬을 거대한 군사 요새로 바꿨습니다. 그들은 방어시설을 세우고 군인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언젠가는 중국 본토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다 건너 마오쩌둥도 다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내전에서 승리했지만 새롭게 세워진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모든 영토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새 정부는 신장과 티베트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대한 통제를 확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에서 새로운 냉전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만은 이전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승리한 직후 몇 달 동안 미국은 대만을 지원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해리 트루먼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그 섬 문제에 직접 개입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대만은 외롭게 남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산 중국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1950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갑자기 워싱턴의 많은 관리들은 공산주의의 영향력이 동아시아로 확산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대만을 잠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제7함대를 타이완 해협에 파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단순한 결정이 역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의 전제로 인해 베이징이 대만에 대규모 침공을 감행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 결과 두 정부는 계속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하나의 중국이 있고 타이완에는 중화민국이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사건들의 영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도달하기 전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승리했을까요? 왜 국민당은 더 많은 군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패배했을까요? 전쟁이 시작될 때 더 많은 무기와 외국으로부터 더 폭넓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국민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신뢰 상실이었습니다. 일본과의 오랜 전투 끝에 나라는 지쳐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배고팠고 많은 이들이 그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탈영병이 늘어나고 항복하는 이들도 많아졌으며 중국 공산당으로 넘어가는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민당 KMT 정부 일부에서는 부패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경제는 무너졌고 물가도 급등했습니다. 시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편 중국 공산당 CCP 체제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농민들과 가난한 공동체에게 대안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더 유익하다고 여긴 개혁을 제공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들의 지휘 체계는 더 조직적이었고 협조도 더 뛰어났습니다. 그들의 장기적인 계획은 더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가 강해질수록 대규모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반면에 국민당은 여러 곳을 동시에 반복적으로 방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인원, 보급품, 그리고 시간까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것은 단순히 군인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체제의 싸움이었고 경제의 싸움이었으며 지도력의 싸움이었고 평범한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중국 내전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진영 사이에는 공식적인 평화협정이 체결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공식적인 조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만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지정학적 분쟁 지역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1940년대 내전에서 시작된 긴장은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완전히 답을 얻지 못한 질문은 여전히 같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까요? 그리고 중국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미국이 대만을 계속 지원하는 가운데 중국 내전 때 시작된 그 이야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 전쟁은 현대 중국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권력의 균형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